결혼 7년 차. 우리 가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고 두 딸은 어디서나 사랑받을 만큼 밝고 건강했다. 남편은 누구보다 다정했다. 아이들에게는 항상 눈높이를 맞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나에게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그런 성격 덕에 가정은 늘 따스함으로 가득했다. 일상은 단순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가고 나는 하루 일과를 분주히 보내며 살았다. 그러나 그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남편은 틈틈이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저녁이면 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식탁을 채웠다. 남편은 형제 중 차남이었지만 형과의 사이는 남들보다 더 돈독했다. 형은 책임감 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으며, 형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딸들 또한 예의 바르고 단단한 아이들로 자라 있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삐걱거림 하나 없이 원만했다. 마치 우리 가족은 세상의 흔한 갈등에서도 비켜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한 세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남편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서 떨어진 휴대폰은 바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형님 부부는 이미 차갑게 누워 있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잔인한 이별이었다. 12살, 10살. 아이들은 부모의 죽음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습이었다. 작은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큰아이는 충격으로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줘야 했지만 그 순간 장례식장에 있는 누구도 손을 쉽게 뻗지 못했다. 비극 앞에 모두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현실은 슬픔보다 더욱 무거웠다. 형수의 어머니는 건강도 경제적 여건도 두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래된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병원에 다니는 일도 버거운 형편이었다. 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부모님 역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이미 연세가 많아 오래전부터 만성질환을 앓고 계셨고 평소에도 거동이 불편해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나 의자에서 보내고 계셨다.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었지만 그 사랑만으로 두 아이의 양육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무리하게 떠안았다가는 두 분이 먼저 쓰러질 것이 뻔했다. 결국 선택지는 우리 부부뿐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술에 취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카들을 우리가 지키자고 말했다. 그 말에는 책임감과 두려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고 남편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듯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상황을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천천히 마음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결국 조카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어색함이 흐른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서로의 눈치 보기, 서툰 미소들,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상 속 반복되는 시간은 관계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침엔 하나의 식탁에서 빵 냄새와 웃음이 섞였고, 저녁엔 함께 숙제를 하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주말엔 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과 섞여 흘러갔다.
작은 조카는 유독 애정에 목말라 있었다. 내 손을 잡고 집안 곳곳을 따라다니며 엄마 품 같은 따뜻함을 찾아다녔다. 큰 조카는 신중하고 조용했지만 칭찬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올라가는 입꼬리에는 여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사랑과 칭찬, 때로는 단호함으로 아이들을 한 가족으로 품어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두 딸도 빠르게 성장했고 아이들 네 명은 서서히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변화가 모두에게 축복이 될 거라 믿었다. 어느 하지만 그 날부터 믿음은 큰 결국 조카의 귀가가 가장 늦어졌다. 깊은 비극의 문을 열고 집에서는 말았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불안한 눈빛이 자주 보였다. 사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부모를 잃은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변화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상한 지출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용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 가져온 적 없던 새 물건들, 지갑 속에서 나온 생소한 영수증들. 의심은 걱정으로 바뀌었고, 걱정은 불안이 되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조카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 그 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악몽과도 같았다.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동네를 뛰어다녔고, 나는 학교와 도서관, 아이들의 친구 집까지 모두 연락했다. 차갑게 불어오는 겨울바람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갈라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악의 상상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다. 발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저릿했지만 두려움이 그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조카의 외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걱정도 진정도 없었고 오히려 비난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날 밤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다.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었다. 우리의 진심과 상관없이 경찰 조사는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조카의 혼란스러운 감정이 사실처럼 기록될 수 있는 구조는 너무도 무서웠다. 큰 조카는 외할머니 집에 머물겠다고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선택이었지만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믿음과 희망의 기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큰 조카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 밤 이후 우리 가족은 조심스럽게 이어오던 균형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남편은 책임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고 나는 조카에게 충분한 사랑과 지지가 되지 못했다는 미안함 속에서 하루를 견뎠다. 집안의 분위기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아이들 4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을 숨기고 있었다. 작은 조카는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었고 우리 딸들은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며 분위기를 살폈다. 이 집은 한순간에 안전한 집에서 살얼음판으로 변해 있었다. 큰 조카는 외할머니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이에게 심어진 감정은 단순한 불안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아이의 외할머니는 자신이 느낀 억울함과 분노를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그런 말들은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곧 우리를 향한 오해로 굳어갔다. 이 시기는 아이도 우리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었다. 큰 조카는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누군가의 감정적 영향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영향은 결국 더 큰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날카롭게 찌르는 흉기처럼 작용했다. 경찰의 조사 과정, 사회복지사의 방문, 주변 이웃의 시선, 아이들 사이에서의 소문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남편은 자신이 데려오자고 한 조카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모습에 스스로를 탓하며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과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 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매일 마음이 쪼개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것은 단 하나였다. 우리는 조카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벅차졌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기도 했다. 며칠 뒤 어느 날, 큰 조카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이전과 달리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유산을 요구했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형님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은 이미 적자로 가득했고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두 아이의 통장에 공평하게 나누어 넣어두었고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 사실보다 외할머니가 들려준 감정적인 말들이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우리의 설명은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그날 아이의 표정은 혼란, 분노, 억울함, 그리고 어른들에게 대한 불신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아이의 외할머니는 우리에게 계속 연락을 보내왔다. 유산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고 금액이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설명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형님 부부가 평생 일궈온 가게에서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왔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곧 공격이 되었다. 우리에 대한 비난은 속였다, 숨겼다, 횡령했다라는 단어들로 변해 하루가 멀다 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쏟아졌다. 그녀는 결국 법적 절차까지 밟았다. 우리를 횡령, 배임, 아동학대 등 각종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가정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남편은 죄책감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나는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법적 서류들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했다. 막장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우리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조사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모든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각종 문서들을 모아 제출했다. 형님 부부의 채무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을 몇 번씩 오가야 했고 법률 상담을 받으며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우리는 무죄였다. 유산이 많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조카들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 문서로 명확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유산이 기대보다 적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외할머니는 큰조카를 더 이상 데려갈 이유를 잃어버렸다. 아이를 버리듯 우리 집에 다시 내려놓고 연락을 끊어버렸다. 큰조카는 또 한 번 버려졌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어야 할 어른에게서. 아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분노는 후회로 바뀌었고 후회는 죄책감으로,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로 변해갔다. 아이는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심리치료를 받게 했고 조용히 아이 곁을 지켰다. 수많은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미 내 아이로 받아들였으니 끝까지 품어주겠다고. 큰 조카가 외할머니에게 버려지듯 다시 돌아온 날, 우리 가족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지점까지 밀려와 있었다. 아이에게 두 번째 상실이 덮치는 순간, 그 충격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만큼 컸다. 눈물도 나오지 않는 표정, 마치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듯한 몸짓. 그 모습은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겨 새살이 드러난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다. 아이의 심리치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 위로 터져나왔다. 죄책감, 분노, 상실감이 교차하며 아이는 매일 흔들렸다. 과거의 고통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횡령, 아동학대 고소는 무죄로 끝났지만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의 소문을 믿었고 그 소문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다. 학교에서는 아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고 이웃들은 겉으로는 인사했지만 속내는 감추지 못했다. 가끔 들려오는 흩어진 말들, 반쯤 열린 창문 사이로 스쳐가는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공격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불러온 것이라는 생각에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어깨를 짓눌렀고 한밤중마다 깨어앉아 조용히 고개를 감싸쥐곤 했다. 그 모습은 조카들이 아니라 남편 역시 상실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큰 조카의 심리 불안정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시작했다. 작은 조카는 언니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우리 딸들은 조심스러운 긴장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사소한 다툼도 흔들림을 일으켰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지거나 잠들기 전 불안에 떨기도 했다.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잃어가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밤 심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큰조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았다. 그 말은 아니었지만 행동이, 표정이, 떨리는 어깨가 말하고 있었다.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진 것 같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 같은 애를 왜 데려왔을까?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소리 없는 울음이었고 손끝이 떨려오는 절망의 몸짓이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말없이, 오래, 그리고 깊이. 그 순간 깨달았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의의 조언도 무조건적인 강요도 아니었다. 그저 버티며 곁에 서주는 어른 하나였다.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결심을 내렸다. 형의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끝까지 품겠다고 했던 그때의 말은 오늘을 위한 다짐이었다는 것을. 남편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을 선택한 것이다. 남편의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다. 그가 회복해 갈수록 가족의 공기도 조금씩 숨이 트이기 시작했다. 큰 조카는 치료를 통해 버려진 아이라는 자기 인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닫혀있던 문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열리기 시작했다. 작은 조카는 언니에게 손을 잡아주는 법을 배웠고, 우리 딸들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 가족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 울고 함께 버티며 다시 하나의 길 위에 서려고 하고 있었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우리가 쌓아 올리는 매일의 작은 순간들은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 가족이란 언제나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놓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들의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무너져도 흔들려도 상처가 남아도 괜찮다고. 내가 품기로 한 아이들이니 끝까지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